안락한 휴식처여야 할 당신의 거실이 사실 매달 당신의 피를 말려 죽이는 거대한 도살장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집은 신분이자 성공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 마침표를 찍었죠.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화려한 아파트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콘크리트 상자를 유지하기 위해 평생 노동을 저당 잡힌 은행의 소장농입니까? 세상은 금리가 멈췄다며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뉴스 속 숫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왜 당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을까요? 금융은 안정되었다는데 왜 당신의 삶은 단 한순간도 안정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잔혹한 역설입니다. 집을 사고 나서야 비로소 일상의 파괴가 시작된 영끌족의 비극. 자산이라는 가면을 쓴 채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부채의 늪. 그 서늘한 진실을 지금 마주해 보시죠. 당신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아니면 무너지기 직전의 모래성 위에서 내일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 숫자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시장의 충격을 막고 벼랑 끝에선 영끌 쪽의 하중을 덜어주려는 한은의 마지막 배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동결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등 뒤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고르고 있는 폭풍전야의 서늘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한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여기서 더 건드렸다간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둑이 통째로 터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때문입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통제 불능의 환율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우리 자본의 혈관을 타고 외화를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이라는 이름의 리스크는 전보다 훨씬 더 높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결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가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최악의 외통수에 걸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괴한 정적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이 동결을 통제 불능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안 올랐으니 내 이자도 괜찮겠지라는 믿음은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습니까? 은행들은 이미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대출금리라는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2.5%라는 숫자는 견고한 방어벽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댐의 마지막 수위 조절판일 뿐입니다. 결국 이 동결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예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공포의 지속입니다. 멈춰버린 금리 뒤에서 환율은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고 시장 금리는 제멋대로 날뛰며 가계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던진 이 서늘한 경고를 읽지 못한 채 숫자의 정지에 안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곧 닥쳐올 거대한 해일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폭풍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본격적으로 집어삼키기 위해 거대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유일했던 탈출구가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의결문은 단순한 경제보고서가 아닙니다. 영끌족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려온 금리 인하라는 탈출구의 문을 용접해서 완전히 봉쇄해버린 절망의 선언문입니다. 지난 발표까지 조심스럽게 언급되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이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삭제되었을 뿐인데 시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이 문구의 삭제가 왜 그토록 치명적일까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삽니다. 내년엔 나아지겠지. 조금만 버티면 이 지옥 같은 이자에서 해방될 거야. 라는 기대가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제 저금리의 시대,
혹은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의 시대는 끝났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죠. 희망이 삭제된 자리에 남은 것은 날카로운 현실의 파편뿐이며 영끌족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은 그렇게 맥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하카드를 벌였다는 것은 고금리 상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비정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이제 6%, 7%대의 금리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대출을 풀로 땡겨 집을 샀던 이들의 전략은 완벽한 패배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문구 삭제가 가져올 심리적 도미노 현상입니다. 어차피 금리는 안 내려가 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는 곧 경기 침체의 가속화를 의미하며 차갑게 식어가는 경제 엔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영끌족들의 신음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의결문은 부채의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면죄부는 없다는 통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이라는 환상이 꺼진 뒤 찾아오는 금단 같은 반동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삭제된 단어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난도질하고 있는지 이제 그 민낯을 똑똑히 마주해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멈췄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금융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 보신 겁니다. 사실 기준금리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 당신의 주머니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금리라는 이름의 야생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생마는 고삐가 풀린 채 기준금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금리의 역주행이며 영끌족의 목을 죄는 진짜 정체입니다. 이 기괴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은행의 생존 본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와서 더 비싸게 빌려주는 장사꾼들이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해오는 채권 시장의 금리가 치솟는다면 은행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달 비용이 비싸졌으니 대출자에게 받는 이자도 당연히 올려야 하죠. 여기에 가산금리라는 이름의 마법이 더해집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은행은 리스크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이 가산금리를 야금야금 올립니다. 결국 기준금리는 제자리인데 당신이 내야 할 최종 이자율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잔혹한 사실은 시장의 선반영 메커니즘입니다. 시장은 한국은행보다 훨씬 영악합니다. 하느니 금리를 동결했어도 시장은 이미 그 이면에 숨겨진 고금리 장기화라는 신호를 읽어냈습니다. 아, 금리가 쉽게 내려가진 않겠구나. 오히려 언젠가 한 번은 더 튈 수도 있겠어. 이런 공포가 채권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를 비웃으며 먼저 위로 튀어오릅니다. 당신이 뉴스를 보고 안심하고 있을 때 이미 당신의 대출 계약서 뒤편에서는 숫자들이 소리 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영끌족들에게 이 역주행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 세웠던 치밀한 계산기 속에는 기준금리 동결 시 이자 고정이라는 가정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역주행하는 순간 그 계산기는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덧 250만 원, 27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으니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그저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지갑을 더 깊숙이 털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죠. 멈춘 것은 정책일 뿐 당신을 향한 부채의 공격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3%대 금리는 공기처럼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로운 숫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3%대 주담대 금리는 완벽하게 멸종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6%라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딱 2배 늘어났을 뿐이지만 영끌족의 삶에 가하는 타격은 산술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재앙입니다. 시중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지표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중산층의 안락함이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대 금리를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사실상 5% 미만의 금리를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대출을 받았던 이들에게 6%라는 숫자는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강제로 압류해가는 거대한 빨대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보면 그 참혹함이 더 명확해집니다.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3% 금리라면 매달 이자는 125만 원 수준입니다. 조금 아끼면 버틸 만한 금액이죠. 하지만 금리가 6%로 뛰면 이자만 250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원금은 한 푼도 못 갚는데 오직 이자로만 매달 125만 원이 추가로 사라지는 겁니다. 1년이면 1,500만 원, 10년이면 1억 5천만 원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은행의 이익을 지탱하는 사료로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6%가 종착역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7%, 8%라는 숫자까지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3%일 때는 집값이 오르면 이자 정도는 충분히 낸다는 논리가 통했지만 6%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집값이 웬만큼 오르지 않고서는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가 낸 이자보다 집값 상승분이 적어지는 순간 당신의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하루하루 당신의 가치를 ഘ아먹는 거대한 부채 덩어리로 변질됩니다. 결국 3%대 금리의 멸종은 대한민국 서민 경제의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뜻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에 취해 무리하게 빚을 냈던 우리에게 시장은 이제 6%라는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 청구서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여가,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한꺼번에 압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무너진 3%의 성벽 너머로 다가오는 6%의 거대한 해일이 지금 당신의 현관문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영끌족 앞에는 그 상식을 비웃는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이름의 철창이죠. 금리가 오르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도망칠 길조차 정부가 앞장서서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 이것이 지금 영끌족의 숨통을 조이는 잔혹한 샌드위치의 실체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명분은 훌륭하지만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은 정작 고래들이 아니라 이제 막 집 한 채를 마련한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특히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는 소득이 뻔한 직장인들에게 그 어떤 탈출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 DSR 한도는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즉, 금리가 오를수록 내가 갈아탈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역설적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것은 영끌족들에게 진퇴양난의 감옥입니다. 금리가 비싸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 해도 강화된 규제 때문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엔 5억까지 빌려줬지만 지금 규제로는 3억밖에 안 됩니다. 라는 은행원의 차가운 답변 앞에서 영끌족들은 절망합니다. 차액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은행의 높은 이자를 감내해야만 하죠. 정부가 부채를 잡겠다고 빼든 칼이 오히려 빚진 자들을 고금리의 늪에 박제해버리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딜레마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물가와 부채 사이에서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현상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대출 문턱을 높여 신규 진입을 막는 동시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의 거시경제 지표는 방어될지 모르지만 그 아래 깔린 개개인의 삶은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실수요자들이 졸지에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영끌족들은 정부를 원망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한때는 저금리 대출을 권장하며 집을 사라고 부추기던 목소리가 이제는 부채의 주범이라며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나갈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이 거대한 부채의 미로에서 영끌족은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게 무너지는지를 시험받는 잔인한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안방을 가로지르는 규제의 선들이 지금 당신의 미래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시중은행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인상하며 영끌족을 향한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0.15%포인트라는 인상폭. 누군가에겐 소수점 아래의 작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수억 원의 빚을 짊어진 이들에게 이 숫자는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낙뢰와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멈춰서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척했지만 은행들은 그 이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아왔던 셈입니다.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올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뻔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칠 정도로 기민하고 조직적입니다. 예금금리를 올릴 때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던 이들이 대출금리를 올릴 때만큼은 먹이를 포착한 맹수처럼 달려드는 이 비정한 속도감을 보십시오. 은행은 결코 당신과 고통을 나누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고통을 숫자로 치환하여 자신들의 실적을 쌓아 올리는 철저한 장사꾼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인상 랠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영끌족에게 추가적인 인상은 제한적인 고통이 아니라 결정적인 파산 선고입니다. 컵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을 때 마지막 한 방울이 컵을 넘치게 만드는 법이죠. 지금 은행들이 올리는 그 소수점 단위의 금리가 바로 당신의 삶을 범람하게 만드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은행권 전반의 금리 상승은 낮은 이자의 시대가 완전히 종말을 고했음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 아래 가산금리를 붙여 자신들의 방어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벽이 높아질수록 벽 너머에 있는 영끌족들의 시야는 차단되고 고립됩니다. 금리가 안 올랐으니 괜찮겠지라며 안심하던 이들은 이제 은행의 이익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캐시카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스마트폰으로는 금리 변동 안내 문자가 날아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은행들이 쏘아올린 인상의 신호탄은 이미 당신의 안방까지 도달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분을 속속 반영하겠다는 그들의 선전포고 앞에 당신은 어떤 방패를 들고 계십니까? 0.15%라는 작은 균열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댐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는 이 잔인한 반영의 시간이 가져올 파국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 그 통유리 너머의 평화로운 실루엣은 사실 거대한 착각입니다. 그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누군가는 오늘 밤에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쟁취한 내 집은 이제 안식처가 아니라 매달 당신의 노동력을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연꿀족의 일상에서 여유라는 단어는 이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한때 당연했던 주말의 외식과 카페 나들이는 사라졌고 지인들과의 모임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값이 대출이자 몇 시간치로 계산되는 공포 때문입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엘리트들조차 피해가지 못한 이 가혹한 생활고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숨기고 싶어하는 민낯입니다. 가계부는 이미 난도질 당해 있습니다. 옷을 사지 않고 미용실을 포기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이의 학원을 끊고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을 깎으며 조금만 참자고 다독이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본인조차 알지 못합니다. 집값은 정체되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기괴한 구조 속에서 그들은 집의 소유주가 아니라 은행에 고용된 무급 관리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심리적 고립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도 살려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절망적으로 금리 인하 뉴스만 검색하는 그들의 모습은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집에 소유당해버린 이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집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감옥입니까?
결국 이들의 청춘은 콘크리트 벽 사이에 갇혀 증발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보낼 시간은 이자 계산서 속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피눈물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거실은 오늘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그곳 역시 숨막히는 침묵과 한숨으로 가득 찬 부채의 감옥입니까? 전문가들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잔인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승폭이 제한된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고금리의 고원지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갇혀 있어야 한다는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에 고립된 조난자에게 더 이상 눈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은 멈췄을지 몰라도 조난자를 죽이는 것은 몰아치는 눈보라가 아니라 뼈를 깎는 지속적인 추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천히 목을 죄는 밧줄의 공포입니다. 폭발적인 금리 인상은 차라리 빠른 포기와 결단을 불러오지만 지금처럼 높은 금리가 정체되는 상황은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가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신락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가계의 모든 기초 체력을 남김없이 빨아먹습니다. 결국 영끌족들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왜 이것이 더 위험할까요? 바로 복리의 잔인함 때문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동안 당신의 원금은 줄어들 기회를 잃고 은퇴자금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저축은 멈춥니다. 1년은 버틸 수 있어도 3년, 5년이 넘어가면 그것은 가계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은 사실 영끌족의 삶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는 시간의 덫인 셈입니다. 영끌족의 운명은 이제 시장의 자비가 아니라 처절한 생존 투쟁에 맡겨졌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에 기대어 무리한 탐욕을 부렸다고 비난하기엔 우리 사회가 부추긴 내 집 마련의 압박이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난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승리의 샴페인이 아니라 끝도 없는 고금리의 청구서뿐입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밧줄에서 풀려나는 길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 자각뿐입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기대가 당신의 오늘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부채는 자산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저당 잡은 감옥입니다. 시장의 자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가혹한 숫자의 무게를 견뎌낼 것인지 아니면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선택뿐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견고한 신화는 우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빚도 자산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신화의 커튼이 걷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번듯한 내 집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도 갚기 힘든 거대한 부채의 사슬이었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파도처럼 변할 수 있지만 당신이 서명한 빚의 무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삶을 더 무겁게 짓누를 뿐입니다. 누군가에겐 기회였던 빚이 이제는 삶을 갉아먹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상자 안에 갇혀버린 우리의 미래, 그 차가운 진실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집은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어야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